자, 그 다음에 이제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속담집입니다. 속담집 또는 격언집. 노자를 너무 철학서로서만 대하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노자를 너무 철학서로만 대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져요. 처음부터 딱딱하고 어려워져 가지고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자를 읽을 때는 뭐 전공하는 분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교양으로서 읽는다고 한다면 노자를 통해서 나의 삶에 또는 우리의 현실에 어떤 의미를 좀 가치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독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노자를 철학서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결국은 노자를 읽지 못하게 된다는,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가령 노자를 잘못 읽은 사람의 한 대표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노자 42장에 보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보셔도 좋고요. 여기에 42장 내가 인용을 해놨던가 모르겠네. 네, 6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도생일 일생이 만물 부음이 보양 충기 이의 화라고 하는 귀절이 그 인용문의 그 중간에 있죠.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이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품으며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귀절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부음이 포양이라고 하는 귀절은 그 음양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명제죠. 음을 등에 지고 양을 안에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기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빈 기운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빈 기운으로, 빌충자거든요. 텅 빈 기운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만물의 그 존재 구조에 대해서 노자가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명제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유가와 박사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 귀절을 읽다가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떠올렸대요. 그래서 이걸 음전자와 양전자의 관계로 이걸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전자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음전자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기라는 말이 걸린 거예요. 빈 기운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양전자와 음전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미시적 세계를 노자는 빈 기운으로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간자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중간자 이론, 빈 기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실체는 없고 확률로만 존재하는, 양전자도 아니고 음전자도 아닌 중간자라는 이론을 가설로서 내세웠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입증이 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죠. 설마 노자가 그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예상을 하고 이 기절을 말했겠습니까? 잘못 읽은 거죠. 과감하게 이렇게 잘못 읽을 때 창의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전공하는 사람처럼 노자를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특히 노자를 읽을 때 제가 권하는 방법은 뭐냐면 노자 1장을 안 읽는 거예요. 노자 1장은 안 읽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노자 1장부터 처음부터 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글을 읽는 거하고 노자 1장을 딱 접어두고 보지 않고 2장부터 읽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노자 1장은 저는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자 81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해하고 어렵고 그야말로 현학적인 장이 1장이에요. 거기에는 고의성이 있어요.
사실은 노자라는 글 자체는 이렇게 81장 체계로 처음부터 분장되어 있는 채로 나왔던 것이 아니고 그저 5200자가 쭉 이어진 그런 글이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81장으로 나누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5200자밖에 안 되는 것을 81개로 나눈 것은 중국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81이라는 숫자는 9의 제곱수입니다. 9의 제곱. 이제 9라고 하는 숫자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의 대표수예요. 양, 양 중에서 양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주역이라는 책은 64궤로 이루어져 있어요. 64궤. 그건 8864죠. 64궤. 노자는 81장, 9981.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책은 음을 상징하는 8이라는 숫자를 기본 원소로 하고 있고, 노자는 또는 도덕경은 9, 양을 상징하는, 양 중에서도 제일 큰 양이죠. 태양 수를 상징하는 9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다시 한 거죠. 거기에다가 그뿐만 아닙니다. 이 노자 1장이 앞으로 배치된 데에는 약간의 어떤 음모도 있어요. 원래는 노자 1장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오래된 고전일수록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장하고 맨 뒤에 들어간 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글일수록 더해요. 그런 성향이. 가령 논어 같으면 맨 첫 번째 나오는 귀절이 뭔지 기억을 하시겠어요? 논어의 맨 첫 번째 나오는 귀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하기시습지 불용요로하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이 아마도 논어를 편찬했던 사람이 공자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의 즐거움에 대해서 맨 첫 번째 장에 올려놓은 거죠.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우연히 배치된 건 아니에요. 맹자의 맨 첫 번째 장은 뭐냐면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양해왕이 먼저 우리나라에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맹자가 왜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또 시작합니다. 그것이 맹자 사상의 핵심이죠. 그 당대의 제후들은 리를 추구했고 이로움을 추구했고,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인의를 이야기한 거죠. 인의. 사실은 이와 인의라는 것은 서로 화해하기가 어려운 정반대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이라는 건 세속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거죠. 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상한 도덕의 정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공자사상을 인을 이제 최고의 덕목으로 이념으로 하는 유가사상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논어를 편집한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사상의 핵심은 배우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인보다는 공자는 처음으로 우리 민간인들에게 학문을 전수해 준 분으로서 아마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나온 장을 보면 고전일수록, 오래된 동양 고전일수록 그 당대의 그 사상가나 그 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가장 중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관점과는 또 다르죠. 제가 좀 약간 얘기가 장황해졌는데, 이 노자 1장은 사실은 원래 맨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장이 맨 앞에 있었냐면, 지금 노자 도덕경 보고 계신 것에 38장 부분 위로 올라와야 되고, 1장부터 37장이 81장 뒤로 들어가는 체제가 아마 도덕경의 원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견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조를 합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동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1973년도에 모택동의 고향인 장사 마왕태에서 백서 도덕경이라는 글이 발견이 됐어요. 그 한나라 때 제후묘를 우연히 발굴을 했는데 그 속에서 비단에 쓰여진 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도덕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백서 도덕경은 38장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백서 도덕경의 의의는 뭐냐면 그게 BC 108년에 BC 104년인가 그 무렵에 묻혀진 무덤이 조성된 봉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100년 전에 도덕경의 그 글이 갑자기 세상에 타임캡슐처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어떤 도덕경 판본보다도 가장 오래된 판본이에요. 더 오래된 판본은 사실은 있기가 어렵죠. 2100년을 지속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단이 천년 간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천년 갈 수가 없죠. 세상에 돌아다니면 100년도 못 갈 겁니다. 다 달아가지고. 근데 이건 2100년 밀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어요. 가장 오래된 도덕경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왕필본의 구조를 보면 그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왕필본은 노자 원문이 5200자라고 하는데 왕필의 주석의 글자 수는 한 10,000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한마디 하면 왕필은 딱 2마디를 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동양 고전의 주석을 보시면 왕필이 굉장히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만약에 노자가 한자를 말한다면 보통 아마 한 20자에서 한 50자 정도는 말해요. 굉장히 길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왕필은 딱 2글자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81장의 주석 중에서 이 왕필 주석을 보면 38장의 주석이 가장 길어요. 별 길 이유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38장의 주석이 가장 깁니다. 그건 왜 길었을까요? 왜 특별히 38장만 길게 주석을 달았을까요? 1장에 대한 주석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왜 길게 달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왕필이 주석을 달았을 때 봤던 판본은 38장이 맨 앞에 있었던 판본이었을 겁니다. 맨 앞에 있는 귀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왕필은 가장 긴 주석을 달았을 거예요. 그 2가지 이유로 저도 아마 노자 1장이 나중에 뒤바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노자 1장을 뒤바꾸려고 했을까요? 그건 요새 말로 하면 음모론자들의 소행이죠. 노자를 현학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장을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왜 노자를 그렇게 어렵게 보이고 싶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